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이 도봉산 기슭에 숨겨놓은 컨테이너 안에는 무려 1톤 분량의 문서들이 가득했는데요. 엄청난 기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군사 2급 기밀을 포함해서 고급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예 대놓고 비밀 문서라는 주석이 달려있는 문서도 있었고요. 이규태 회장이 직접 작성한 거래 장부와 녹음 파일까지 로비 정황을 암시하는 물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1급 비밀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계속 분석 중이니까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규태 회장의 비밀 창고가 발견되면서 큰 의문은 하나 풀렸습니다.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건 내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런 군사 기밀들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왔을까요? 군과 방사청 내부 관계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판도라의 상자 속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 이슈 대담에서 캐보겠습니다. 예, 지금 안보 앵커가 얘기를 했듯이 지금 이 컨테이너, 이태규 회장의 컨테이너, 이태규 회장의 비밀의 방, 이러한 것들로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이 문제를 이규태 회장이죠.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있었던 사건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사고 문제 세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시죠. 이두화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상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규태 회장. 네. 이규태 회장이 도봉산 기슭의 컨테이너에 서류를 숨겨놨다. 자, 제가 좀 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 검사 시절에 이렇게 컨테이너에 중요 서류를 집어넣은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 못 보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전에 이제 불곰 러시아 관련해서 이제 그 스캔들 이후에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무기 중개상 하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가 있으면요, 그에 대한 증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컨테이너 박스에 숨길 정도 되면 굉장히 양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가 그냥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사 기밀이랄지, 이번에 그 무기 중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거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사 기밀이 된 것은 아직 발견 안 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다 분석을 해보면 결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의 의지라고 수사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정밀 분석하면 정말 충분히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컨테이너 박스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팀장님도 저런 거 수사해 보셨어요? 예, 해봤죠. 아니, 컨테이너 박스를 수사해 보셨냐고요? 저 안에 서류 숨겨놓고서. 컨테이너 박스에 뭐 예를 들어서 마약 밀매라든가 또 짝퉁 있죠. 그 상표권 위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컨테이너 박스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속에 기밀 서류를 숨겨놓은 건 처음이죠. 그게 아이디어가 보통이 아니세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그 불곰 사업으로 연루가 돼서 결국 구속이 됐다가 이제 나왔지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 무기 중개상, 이 무기 또 어떤 로비스트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컨테이너라든가 교회 3층의 비밀방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결국은 지금 아킬레스 건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무기 거래할 때 그걸 녹음 파일로 저장해 놓고 뭐 USB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발목을 잡는 건데, 그중에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죠. 저분이 지금 뭐 다른 방송에서 이제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은 사실 고모 씨나 김모 씨인데, 김모 씨가 누구냐면 여성 재정 담당자예요. 재무 담당. 거기도 여인이 등장하죠. 여인이 등장하죠. 근데 이분을 아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규태 회장이 굉장히 믿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수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직접 현지까지 가서 지명을 해주고 또 비밀의 방도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정 담당. 근데 진짜 좀 이 변호사님, 뭐 이거는 뭐 적절치 않은 비교가 분명히 맞습니다만, 왜 재정 담당은 전부 여성이 할까요? 유병헌 사태 때도 그때도 그 여성이 재정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돈 계산을 잘해서 그런가? 돈 계산 잘하세요? 아니요, 저는 잘 못하는데 저는 아니요, 산수 수학 다약해서 문과를 선택했는데요. 예. 근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조가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그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분들이 좀 보통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회사 직원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뭐 친인척이라든가 근데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다른 관계일 수도 있고 한데 저희도 사실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 저도 모르겠지만요. 저희도 국회를 들어가니까 다선 의원들 법조인 그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격리 담당하는 저희도 있거든요. 의원실에, 의원실에 의원실마다. 저희 회계 보고를 항상 해야 되고 그게 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후원금도 있고 다 국가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친척 여성을 쓰라고 제가 여자지만 또 여성을 쓰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횡령 배임의 가능성이 여성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꼼꼼하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제가 여자인 경우에도 여성을 회계 담당을 쓰라는 충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 아 근데요. 그 월드뱅크에 그건 좀 옛날 거예요. 한 지금부터 13년 정도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 뭐가 써 있냐면 여성의 정치 진입이 활발한 국가일수록 부패 지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 보니까 뭐 남자는 우리 여기 셋은 남자지만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DNA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네? 이제 아까 그 어떤 여성이 정치에 많이 예, 진출해서 예. 부패 지수가 떨어진다. 그 말은 예. 저는 동의를 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전 세계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국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르완다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입니다. 예, 예. 그건 항상 일이에요. 제가 여성학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러시구나. 여성 정치론.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예. 이제 공무원 영역에도 여성들 많이 진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좀 그런 부패가 좀 없어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법주인 영역에서도 여성이 많이 진출하면서 뭐 로비하고 골프 치고 뭐 저녁에 술 먹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요. 법정에 가면요. 예. 재판장이 여자입니다. 검사 그렇죠. 여자입니다. 예. 변호사 여자예요. 그 피고인만 남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요, 만약에 뭐 같은 남자 판사면 예. 전화도 안 통하고, 그렇죠. 뭐 좀 사건도 붙어오는데 여자 판사님이면 안 되죠. 전화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전화를 했다가 이게 오히려 의뢰인이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걸 법정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여성의 어떤 부패랄지 어떤 도덕적 관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성을 좀 쓰려고 하는 거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뭐 유병훈 씨하고는 좀 틀리지만 틀리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런 게 있죠. 뭐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믿을만하고 또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어떤 둘이 어떤 밀접한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더 믿을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맡겨놓을 수 있고 또 남자보다 여자들의 일편단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남자는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아주 남자 비하적인 발언을 계속하시네요, 그냥. 오늘날 때는 말을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서도요. 경찰서 경제팀이요. 여성 정치론으로 바뀌었어요. 경찰서 경제팀에도 지금 여성 그 조사관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꼭 그 비리나 부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 조사관 있으면 청탁을 못 해요. 왜냐? 여성 조사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받고 또 뭔가 내가 어떤 비리로 비춰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고소 고발 사건에도 굉장히 만족도가 한 27% 내지 30%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이런 점이 사실 여성학을 또 가르치시니까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각 조직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통계적 월드뱅크 한번 거짓말 하겠어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건데 자, 근데 말이에요. 여기 군사 기밀이 있다. 물론 아직 1급 기밀 문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밀은 기밀이에요. 이거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 근데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군사 기밀을 이글태 회장이 알고 있으리라는 건 지금 수사기관에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그 방위산업청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
이거를 방산이랑 방위산업이랑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입찰을 할 때 이규태 회장이 자기가 낙찰이 되지 않고 다른 업체가 갖고 갔을 때 이제 투서를 넣었답니다. 그 관계기관에 투서를 넣었는데 그 투서에 보면 이제 왜 이 사람들이 갖고 가면 안 된다, 내가 갖고 갔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겠죠. 근데 그 투서 내용이 군사 기밀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투서 내용에.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군사 기밀이 이 투서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군사 기밀을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그 내부에 이 군사 기밀을 다루는 내부 사람하고 관련돼 있지 않으면 그렇게 자세한 그 군사 기밀을 알 수 없을 거라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게 지금 공군 훈련 장비 아닙니까? 네. EWTS. 근데 미리 얼마 정도를 공군에서 책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공군서 이래갖고 실질적으로는 그 하벨사에서는 하벨산 그 업체에서는 한 5천만 달러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공군서는 거의 2배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벨산한테 알려주고 이 정도를 해서 잘 조작을 해봐라 서류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벨산은 5천만 달러만 가지고 납품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2배로 불려주고 거기서 돈을 먹은 거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속기소된 권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공군 장성 또 공군 장성 중에서 사업 담당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내부 비밀서를 다 준 거죠. 사실 공군 훈련 장비라는 자체는 그 군사의 기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맥을 가지고 방위사업청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 김광선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원래 이제 하벨산이 5,120만 달러가 이제 이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국방 그 방위사업 예산을 들어가 보니까 최고 1억 2,921만 달러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하면 더 이걸 받을 수 부풀려서 그래서 자료 조작해서 올려라 해가지고 거기에 부절에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정확한 건 뭐냐면 권모 전 방위사업청 부장이 준장인데 이분이 2007년도 7월 31일 날 전역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규태 회장의 이 계열사인 SK CNC에 취업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상무로 재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명은 이미 보도가 됐지만 저는 여기서 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모 전 기무사령관이 폴라리스 대표를 했었고요. 또 이 모 전 예비역 대장이 일강그룹 포사랑 대표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김모 전 국정원장께서도 여기 또 일강 그 복지재단 이사장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때 뭐 명확하게 수사 결론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미리서 이게 책정이 된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하는 의구점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게 이 하벨산 그러니까 공군 전자전이 관련 장비 말고도요. 아까 그 전에도 다른 장비와 관련된 그 입찰과 관련돼서도 군사 기밀을 알고 투서에 넣은 것처럼 이 컨테이너 박스에 여러 가지 그 지금 문서라든가 USB라든가 녹취 파일 같은 걸 분석해 보면요. 다른 기밀, 우리가 다른 장비와 관련된 군사 기밀도 이규태 회장이 많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급 기밀이라는 건 항상 그 취급하는 그게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 정해져 있고 또 다 식별이 되니까 동일성이 식별이 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면서 기밀이 나오면 그 기밀을 실제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거든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또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다른 그 범죄 사실도 드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이 명지대학교에 이 교수로 오기 전에 국책연구원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럼 비취증이라고 합니다. 비밀 취급, 인가증. 네. 비취증이라고 그러는데 비취증이 급수가 있거든요. 역급 비취증, 역급 비취증, 비취증이 급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아주 고급 기밀이 나오기라는 건 그래서 이게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추측을 해봐요. 그리고 그 비치증도 그거 뭐 해가지고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이게. 그 사인도 하고 문서 갖고 나가면서.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G2라고 해서 정보를 좀 했습니다. 근데 비밀 취급 인가증이 1급, 2급, 3급이 있거든요. 물론 대비는 3급 안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1급 취급 인가증이 기밀 서류 1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접근을 못 해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딱 2명 내지 3명밖에 그 결제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검찰에서는 수사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 기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일단 네, 이게 네. 있어야 되고 나오면 이게 좀 사람이 수사가 제한되는. 좁혀지겠죠. 축소 훨씬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 방위사업비리 구조를 보면요. 이제 방위사업청이 있고 예. 그 무기중개상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산업체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규태 회장은 어느 정도냐면 이 방위사업청에 견적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견적서. 그 견적서 그런 내부 자료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고까지 하고 또 실제로 그 서류에 보면요. 매니플레이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영어로는 굉장히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조작을 단어죠. 하는 얘기게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오히려 매니플레이팅 하라, 조작을 하라고 진짜 좀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게 과연 물론 본인이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어떤 이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혀를 맞습니다. 내두를 정도로 극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라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예. 자, 여러분, 운전 다 많이 하시죠? 제가 아까, 저희 YTN 올 때는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스튜디오 안에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운전할 때 보복 운전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슈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 보복 운전을 하면은 앞으로는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복 운전. 사실 운전하다 보면은요. 솔직히 제 이두하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욕 한 번도 안 하세요? 운전할 때? 저는 운전을 지금 손에 놓은 지 꽤 돼서. 그래요? 네. 그 욕을 대부분 다 합니다. 욕 하시죠? 저는 욕은 많이 않지만 욕을 많이 얻어먹어본 적은 많이 굉장히 있어요. 솔직하지 못하시네, 모두. 예. 근데 아니, 가끔 하죠, 가끔. 많이는 아니고. 근데 이거 보복운전, 예? 아니, 화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복운전을 했다. 다시 말해서 막 확 끼어들고서 일부러 막 브레이크 잡고. 그거 올림픽이나 간북간북 타다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있습니다. 그거 처벌받는다 그러네요? 지금 이게 이제 그 각 경찰서에 교통범죄 수사팀이라는 게 발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송파 서에서도 이걸 했었는데 이 보배드림이라고 포털사이트에 커뮤니티 있죠, 라이브 있죠. 있죠. 여기에 이제 의뢰를 해서 좀 제보를 해주라. 그래서 지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국에 차량이 2천만 대 1,000만 블랙박스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0건을 제공을 받아가지고 17명을 입건했는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 고위급제동,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고위급제동 한 게 큰 사고 드러났고요. 났었죠. 그다음에 지그재그 운전, 그다음에 진로 방해하고 나서 세워놓고도 욕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밀어붙이기 굉장히 무섭거든요.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하면 100m 이상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바짝 붙어 2, 3m 뒤에서 밀어붙이면 여성 운전자 같으면 아주 깜짝 기겁을 놀라죠. 하거든요. 예. 이런 형태를 이번에 17건, 30건 중에 그래서 이제 처벌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면은 매년 33%가 그 증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형태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진료를 받은 사람이 매년 33%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 증세가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했는데 4,934건이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드 레이지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이게 88년도에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 권총을 쏴가지고 그때 이제 뭐 미국의 그 도하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로드 레이지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한 처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3단봉만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주변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 않고 자기 어떤 분노만 앞세우는 거죠. 주변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저도 그전에 이제 재판을 가는 중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백밀러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 추월선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차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하얀색 이게 아주 그 중형차였는데 거기 보니까 한 3명 정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인사해 볼 때 한 조폭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뒤에서 계속 상행 라이트 타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한 뭐 30km 정도를 계속. 그래서 오른쪽 차를 비켜줬는데 이제 창문을 딱 열고 가면서 이 들을 수 없는 막 쌍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충분히 이제 누구나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조절을 못하니까 그런 거고, 제 남자인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30km 가는 동안에 그건 누구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뭐냐면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끼어들게 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 흉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그래요? 예.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는데 이제 사고가 안 난 경우에 그전에는요. 그 폭력행위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로 밀어대면서 협박만 해도 그걸 위험한 흉기로 인한 협박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많이 보셔야 되겠네, 진짜. 예, 여성 운전, 그러니까 제가 왜 운전을 안 하게 됐냐면, 저는 사실 욕을 못 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욕을, 그러니까 속도를 지키고, 아니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면 오히려 비난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분도 저렇게 위협을 느끼니까 그럼요. 여성 운전자는 당연하죠.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저희 이제 그때 변호사 마크를 달고 있으면 뭐 욕을 하다가도 그 변호사 마크를 보면 그러면 이제 그냥 가더라고요. 그나마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 해 보복 운전 사고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한번 통계를 내봤거든요. 2006년에서 2010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매해 평균 한 1,600건, 그리고 사망자가 35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겠다, 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이제는 위협행위만 해도 반드시 처벌이 되니까 보복 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럼요. 도로에서 그 분노 조절 장애 현상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가 흉기라는 사실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보복 운전 잘못하면 정말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주의해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죠. 예, 태권도장 승합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6살 여자 어린이가 갑자기 문이 열리는 바람에 차량 밖으로 떨어져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문이 열려서 그냥 숨졌다라는,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다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요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경기도 용인 쪽에서 이제 30일 날 그 오후 6시경에 발생을 했는데, 예. 태권도 도장 37세 된 관장이 그 8명의 어린아이, 이제 6세부터 뭐 7, 8세 되는 어린아이를 싣고 가다가 한 아이를 이제 집 주변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출발을 하면서 10m가량 진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급하게 우회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로크된 이 문이었어야 되는데 아주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면서, 그다음에 6세 된 여아가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튕겨 나가가지고 그 아이가 쓰러졌는데, 이 안에 그 당시에 이제 안전벨트를 맨다라든가 아니면 또 인솔교사가 있어야 되는, 또 세리입법이 이제 원래 1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경찰에 또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형태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좀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건, 이 아이가 바로 현장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물론 이 운전자는 아니다 119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즉시 119로 신고를 하고 병원에 후송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태우고 그다음에 약간의 피가 있으니까 큰 중상이 아니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태권도 도장을 가서 아이를 다 내려주고 10분 후에 이제 119차에 인계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알려지면서 굉장히 세리미법도 지키지 않았고, 또 이런 그 사후 조치를 잘못했다 그래서 전국에 참 그 100여만이 넘는 이런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야 이거 우리 아이 큰일 나지 않았느냐 하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핫한 그런 소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태권도 학원 원장 김모 씨의 주장을 잠깐 말씀드리죠. 사고 현장에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이 사고 난 A양을 싣고 인근 병원으로 가다가 태권도장 근처 도로에 다른 어린이들을 내려줬으며 119 구조대를 도중에서 만나 A양을 옮겨 태웠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119에 신고를 하고 움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예, 차량을. 예, 전체적으로 예. 보면은 뭐 바로 신고해서 최우선적으로 어린애를 구호하는데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 사실 세리민법 아까 말씀하신데, 세리민법은 그 도로교통법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52조, 53조가 세리민법인데 2013년도 3월에 세리미가 그
충북 청주에서 통학차를 씌어서 사고가 나서 그 아버지가 애택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고 해가지고 201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실시는 2015년도 1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기 때문에 1년간의 기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해야 하는데 그 법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학 차량이 한 6만 4천 대 이상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차량은 또 신고가 안 돼 있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안전띠 착용 안 돼 있잖아요. 법 따르지 않은 겁니다. 예. 두 번째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동승해서 애가 승차할지 하차를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안전교육 받기도 했는데 안전교육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실제로 이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그게 관리 감독이 철저히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슬라이딩 도어 자동차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문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열리는 거. 제가 아는 사람도 코너를 돌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 실제로 그거는 국도에서 이렇게 커브를 돌다가 이분이 밖으로 나가시면 떨어지면서 제설함이죠. 거기에 이제 머리를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세리미법을 보면 지금 도로교통법을 보면 이게 그 안전요원이 동승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전요원이 동승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엄벌주의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지금 한 세리미 때도 아이가 3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아이들. 그리고 지금 이 경우도 6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코너를 돌면서 어른들도 떨어질 수 있으면 사실 저런 슬라이딩 도어에 문제점이 있고 저런 통학 차량이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전요원이 사실은 그 슬라이딩 도어 가장 근처에 바로 거기 앉아서 아이가 떨어질 수 없도록 그리고 아이가 내리고 타고 이런 거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좀 더 엄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냥 왜냐하면 안전요원 한 명을 그 고용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과태료는 어쩌다 한번 뭐 적발되면 과태료 그렇죠. 내야지 이렇게 운 생각하게 없으면, 됐거든요. 재수 없으면 걸린다. 이런 사고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이런 되는 사고는 잘 안 생기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예.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요원 동승과 관련한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수조사를 하든지 또 지원도 좀 해주고 뭐 엄벌만 그 문사가 아니니까 그 안전요원을 좀 동승하는데 안전요원 고용하도록 학원 지금 어린이집은 또 이게 신고도 많이 하고 좀 활성화가 돼 있다는데 이것도 학원 차량이잖아요. 예. 학원 차량이 더 이렇게 신고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 더 이상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차량 사고, 아이들 차량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디 애기 둔 집 이거 불안해서 어디 보내겠습니까? 분명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